촉을 정복하게 된 유비는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반평생 대륙을 방랑해왔기 때문에 유비 세력은 매우 다양한 계파들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잡탕 부대찌개와 같은 상태였고, 유비 본인은 보스이자 컨트롤 타워로서 이를 반드시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쪽 당시 유비 세력에 어떤 계파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죠. 첫 번째는 제가 일전에 묵협계라고 지칭했던 유비의 친위 전사 집단, 사병 집단입니다. 유비가 묵협이던 시절부터 유비를 따랐던 존재들이자 사실상 유비의 가장 깊은 신복들이었기 때문에 세력 내 짬밥과 위상으로는 그 어떤 계파보다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이 계파의 1대 수장이었고, 입촉 이후부터는 점차 위연과 유봉이 2대 수장을 맡게 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묵협은 물론 부곡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들을 묵협계라고 퉁치는 것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친위 전사 집단이 좀 더 맞는 표현이겠지만 편의성을 위해 묵협계라고 칭할게요. 두 번째는 유비가 형주에 있던 시절에 유비를 따랐던 형주 출신 사대부들 형주계입니다. 이들은 떠돌이 주먹패 집단이었던 유비군을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군벌로 만들어준 존재들이었죠. 제갈량과 방통이 이 계파의 수장이었고, 마량, 요립, 습정을 비롯하여 유비가 형주에 있을 때 얻었던 모든 선비와 관료들이 형주계였습니다. 유비가 이 형주계 사대부들을 극진히 예우했듯이 이들은 묵협계보다 짬은 낮았어도 보스인 유비에게 끼치던 영향력은 오히려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비가 제갈량을 너무 후대하자 자신들의 입지에 불안감을 느낀 관우와 장비가 불만을 품었지만 유비는 수어지교의 고사를 만들어내며 관우와 장비를 아닥시켰죠. 묵협은 보스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전체주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평생 단 한 번도 유비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 관우와 장비는 그 후 조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유비가 입촉하던 시절 유장을 배신하고 유비에게 부역했던 익주 세력들 동주계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들을 익주 출신이 아닌데도 익주로 들어와 유원 유장 정권을 섬긴 외부 세력으로 칭하기도 하던데, 익주의 지배 세력이 유비 정권으로 바뀐 후부터는 효용이 있는 분류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익주 밖에서 들어와 유원 유장을 섬긴 1차 동주계, 또 익주 밖에서 들어오는 유비에게 투항했던 2차 동주계로 나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2차 동주계죠. 이들은 짬밥으로 치면 묵협계와 형주계보다 낮았지만 유비에게 주 하나를 통째로 안겨준 거대한 공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비가 촉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기여도로 따지면 동주계가 다른 계파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어요. 법정과 맹달이 이 계파의 수장이었고 유비의 입촉을 도운 인물들이 대부분 동주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유비에게 부역하지 않은 순혈 익주 토착호족들 익주계입니다. 이들은 유비에게 부역하려다 발각되어 처형당한 장송, 죄를 짓다가 일찌감치 노예로 전락하여 어쩔 수 없이 유비를 섬기게 된 팽양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비에게 저항하며 유장 정권을 사수하고자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토착호족들은 외부 세력이 자기들의 홈그라운드를 정복하게 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장송과 팽양이 각각 입촉 전으로 죽어버린지라 익주계 중에서 거물이라 할 만한 인물은 황권 하나밖에 없던 세력이었습니다. 형주계, 동주계에 비해 정치적인 입지가 약한 편이었죠. 어찌됐건 촉한의 주류 정치 계파는 이렇게 묵협계, 형주계, 동주계, 익주계까지 총 4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축과 송건 같은 서주계 잔존 세력 등등 여러 자잘한 계파들이 몇 개 더 존재했지만 이들은 계파로서의 영향력이 주류 4개 계파와 비교할 수는 없었기에 그냥 한 번에 기타 계파로 합치겠습니다. 유비는 오랜 세월 수많은 정치 싸움과 계파 갈등 속에서 정치적인 감각을 갈고 닦은 최인류 정치꾼이자 탁월한 보스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다양한 계파들이 섞여있는 집단에선 걸핏하면 정쟁이 터지고 서로를 탄핵하고 죽이고 탄압하고 온갖 난리부르스를 치게 되기 때문에 유비는 이를 반드시 방지할 필요가 있었고, 유비는 그간의 경륜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정치 세력 개편에 엄청난 공을 들이게 됩니다. 우선 유비는 묵협계, 자신의 수족이나 다름없었던 친위 전사 집단을 모조리 지방으로 치워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단행합니다. 묵협계의 양대 수장인 관우와 장비를 각각 형주와 파서에 박아버리며 중앙정계에서의 영향력을 없애고 철저하게 전선을 사수하는 역할을 맡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전선에 자신의 친위 전사 집단을 박아놓으면 아무래도 다른 인물들이 불안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최전선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전사들이 할구하는 형국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유비는 이들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다른 사대부 세력들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군주 개인과의 신뢰 하나로만 유지되는 관계를 마냥 믿기는 어려운 구석이 있었을 거예요. 유비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무려 법정과 함께 동주계의 공동수장이었던 맹달을 형주와 파서의 중간지대였던 의도에 배치하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동주계 또한 얼마든지 전선에서 군사권을 가질 수 있음을 선언하는 신호였죠. 그리고 한중까지 점령한 후에는 묵협계의 2대 수장이었던 위연을 한중에 박아서 사실상 자신의 팔다리와 같았던 존재들을 모두 잘라내어 세력의 방파제로 재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도태수 맹달이 상용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이미 한중 점령에 법정이 지대한 공을 세운 상황에서 맹달이 상용까지 점령해버리면 동주계의 입지가 지나치게 거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단일 세력이 통치하는 독재 정권이면 모를까 여러 세력들이 협치를 해야 하는 정권에선 한 계파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아야 했죠. 그래서 파견한 것이 바로 위연과 함께 묵협계의 2대 수장이었던 유봉이었습니다. 이는 동주계의 팽창을 막기 위한 방편임과 동시에 묵협계와 동주계가 협력하여 역적을 토벌했다는 상징성까지 얻을 수 있는 작업이었고 한중, 파서, 상용, 형주에 이르는 촉한 전체의 최전선을 자신의 친위 전사 집단들이 견고하게 수호하는 형국을 만들기 위한 유비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유비의 방패였던 이들이 이젠 촉한 전체의 방패가 되는 상징적인 배치였죠. 이렇게 지방 권력 배분이 끝나자 중앙 권력이 남았습니다. 유비는 짬이 높은 형주계와 공이 높은 동주계가 서로 대립하지 않도록 중앙 권력을 세심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비는 우선 형주계의 수장인 제갈량을 서 좌장군부사에 임명합니다. 당시 유비가 좌장군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무는 좌장군부에서 이루어졌고 서 좌장군부사는 좌장군부의 일을 대행하는 자리였죠. 즉 유비는 제갈량을 자신의 권한 대행으로 임명하여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는 형주계를 여전히 중용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했죠. 다른 한편으로는 동주계의 수장인 법정을 촉군태수에 임명하면서 성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통치권을 일임합니다. 이는 동주계의 입지 또한 높이 보장해준다는 신호였는데 형주계 수장 제갈량은 군주 본인의 권한 대행으로 동주계 수장 법정은 수도권 전체를 포괄하는 중앙실세로 만들어 서로 각자 누가 우위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절묘한 배분이었습니다. 중앙정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것은 법정이었지만 정작 군주의 대리자는 제갈량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았죠. 제갈량이 법정의 일탈을 눈감아 주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지방 권력은 묵협계가 관리하는 동시에 동주계의 수장 중 하나인 맹달이 보조하는 모습으로 중앙 권력은 형주계와 동주계가 각각 군주 대행권과 수도 통치권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으로 균형을 이루며 대단히 절묘한 밸런스 패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 권력과 중앙 권력의 배분이 모두 끝나버린지라 마지막으로 남은 익주계에게 딱히 줄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익주계가 촉한 4대 계파 중에서는 가장 세력이 약하기도 했고 가장 오랜 세월 유비를 위해 헌신해온 묵협계, 유비 세력을 체계적인 군벌로 만들어준 형주계, 유비에게 주 하나를 통째로 안겨준 동주계에 비해 익주계는 크게 내세울 만한 공이 없기도 했고요. 그나마 황권이 한중전의 작계를 설계하는 등 군사적으로 여러 공적을 쌓아놓아서 도태되지는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유비는 이 익주계 역시 낙오시켜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방 권력과 중앙 권력이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비서 권력이에요. 익주계의 수장 황권을 치중종사로 임명한 건데 치중종사는 간단히 말해 주목의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익주목은 유비가 한중왕이 된 후에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권은 사실상 한중왕의 비서실장이 된 셈이었죠. 굳이 익주 토착호족이었던 황권을 비서실장으로 삼은 것의 정치적인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네, 비록 너희에게 형주계와 동주계만큼의 권한을 부여해 줄 수는 없지만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는 것만큼은 약속하겠다. 장송의 사망과 팽양의 반란도모로 익주계가 사실상 황권 하나의 차력쇼로 유지되는 정치적인 입지가 약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군주 개인의 보좌진으로 편입시켜 군주와의 운명 공동체라는 정치적인 입지를 새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로써 가장 세가 약했던 익주계는 군주의 새로운 신복이라는 상징성을 얻음으로써 적어도 몰락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죠. 이렇듯 유비가 입촉칭왕 시점에서 보여준 권력구조 개편 과정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절묘한 정치술의 발현이었습니다. 군사적 재능은 조조보다 못하고 행정적 재능은 손권보다 못한 유비가 이들에게 맞서서 당당히 일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신기에 가까운 정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빌드업을 완성시킨 유비의 큰 그림은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격하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법정의 급사였습니다. 제갈량과 대등한 입지를 지니고 있던 동주계의 수장이 허무하게 사망하면서 중앙 권력의 주도권은 단숨에 형주계로 넘어가게 되었죠. 두 번째 위기는 관우의 죽음이었습니다. 법정의 죽음이 중앙 권력의 균열을 일으켰다면 묵협계의 수장이었던 관우의 죽음은 형주의 상실과 더불어 지방 권력의 균열, 더 나아가 직접적인 안보상의 위협으로 다가왔죠. 세 번째 위기는 맹달의 배신이었습니다. 유봉과 티격태격하다가 관우의 지원 요청을 들어주지 못한 바람에 관우가 죽어버렸으니 맹달은 이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위나라에 투항해버렸죠. 법정의 급사에 이어 동주계의 또 다른 수장이었던 맹달의 배신은 사실상 동주계의 사망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네 번째 위기는 잔존 묵협계의 붕괴입니다. 유봉이 관우 죽음의 책임론, 상용상실의 책임론, 유선의 존재로 인한 후계 구도에서의 위험론까지 이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들을 도저히 뚫어낼 수 없었던 탓에 무기력하게 죽습니다. 뒤이어 원조 묵협이자 최후의 묵협이 된 장비마저 암살당하니 동주계에 이어 묵협계까지 붕괴되어 버렸죠. 이후 정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경쟁 세력이 전무해진 형주계뿐이었습니다. 묵협계 최후의 생존자인 위연은 묵협계로 분류되긴 했지만 형주 출신이라 형주계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고, 가장 세가 약했던 익주계는 형주계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엄과 조음 같은 제후의 인물들도 자신들만의 정치적인 세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촉한의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명백했죠. 바로 형주계 독재입니다. 더 이상 여러 계파들의 협치와 공존으로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효율성과 안정성을 생각하면 유일하게 멀쩡한 생존자 세력이었던 형주계에게 전권을 일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승상뿐 아니라 녹상서사, 가절까지 겸임하게 되면서 사실상 황제 유비의 권한대행이자 황제가 동으로 출병을 나가게 된 이상 실질적인 국가원수로서의 롤을 부여받게 되었죠. 제갈량이 이엄과의 편지에서 선제께서 나를 틀리게 쓰셨다며 한탄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치에 서게 된 상황에 대한 중압감이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비가 형주계 독재를 더더욱 확고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황곤의 위나라 투항입니다. 유비가 이릉대전에서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던 황곤의 건의를 무시하고 황곤을 대위전선으로 치워버린 탓에 이후 퇴로가 끊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이후 유비가 황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황곤을 버렸던 것이라고 회고한 이유는 자신이 익주계를 지켜준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끝내 비서실장이었던 그의 의견을 묵살하여 익주계 전체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된 것에 대한 허무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촉한에 멀쩡하게 남은 세력은 정말로 형주계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비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촉한이 굴러갈 수 있는 최후의 유선을 완성시킵니다. 다른 계파가 모두 붕괴되어 사실상 형주계 단일 세력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으니 형주계의 수장이자 황제의 권한대행, 실질적인 국가원수였던 제갈량에게 모든 권한과 권위를 몰빵해주며 사실상 제갈량 단일 독재 정권이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장비가 겸임하던 사회교위까지 또 제갈량한테 물려준 것도 그렇고요. 내 아들이 도울만 하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가 갱 황제해라. 이 발언의 의미는 구태여 깊은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묵협은 혈족에게 냉혹하고 효율성과 필요성을 최고 최선의 가치로 여기던 집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묵협은 두목에 대한 절대복종으로 굴러가던 전체주의 집단이었죠. 묵협 조직원들은 결코 묵협 두목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즉 유비가 죽기 직전에 제갈량에게 모든 권력과 권위를 몰빵해준 것은 묵협의 조직 원리를 재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계파들이 죄다 작살나고 제갈량 하나 남았으니 제갈량에게 2대 보스 자리를 넘겨줌으로써 다시 묵협처럼 전체주의 논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력구조를 재개편한 겁니다. 한중왕 시절에 자기 손으로 쌓았던 여러 계파들의 협치와 공존 시스템을 다시 묵협두목 시절의 전체주의적 절대복종 시스템으로 복원시킨 거죠. 즉 형주계 독재정부는 유비가 직접 제갈량을 위해 만들어준 유산입니다. 어떤 황제가 재상한테 이렇게까지 모든 걸 몰빵해줍니까? 거기다 자기 입으로 조건부 제위승계권까지 오피셜로 공인해버렸으니 이건 그냥 공적 좀 쌓으면 선양받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수준입니다. 제갈량은 이 미친 부담감과 중압감 속에서 발악하다가
자신의 생명력을 다 불사르면서까지 노력했던 거죠. 제갈량과 함께 탁골을 맡겼던 이염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형주계, 동주계, 익주계 중 어느 쪽으로도 묶이기 어려운 아웃사이더입니다. 일단 형주 출신이긴 한데 적벽대전 피해서 익주로 도망간지라 형주에 있을 때 유비를 섬긴 인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형주계로 묶이긴 힘듭니다. 그렇다고 익주계로 묶자니 익주 출신도 아닌데다 동주계와 함께 유비에게 부역해버려서 이것도 아웃이고, 그렇다고 동주계로 묶자니 너무 늦게 유장을 섬긴지라 기존 동주계 인사들과의 커넥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염이 유일하게 같은 형주 출신이었던 비관이랑만 친했다고 하죠. 즉 이염은 특정 계파의 수장이 아니라 애매한 아싸 출신의 능력자로 유비가 독재 정부를 이끌 제갈량을 서포트해주는 포지션으로서 직접 선택한 제갈량의 조력자였습니다. 원래는 유비 자신이 보스, 제갈량이 콘실리에리 포지션이었는데 이젠 제갈량에게 2대 보스 자리를 넘겨줬으니 마찬가지로 2대 콘실리에리로 선택한 게 이염이었다는 거죠. 제갈량 독재를 우려한 유비가 익주 세력의 대표였던 이염에게도 함께 탁골을 맡겨 제갈량을 제어하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종종 보이던데, 아닙니다. 이염은 특정 계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했듯 어떤 계파로도 묶기 어려운 데다 친한 사람도 비관 정도밖에 없는 명백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즉 제갈량 독재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비의 설계였고 유비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갈량은 익주계였던 장애를 승상 대리직인 유부장사로 임명해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한 것을 보면 제갈량은 유비가 물려준 독재 정부 하에서도 나름대로 협치와 공존을 모색한 인물에 가까워요. 장애가 죽고 유부장사를 승계한 인물이 바로 후일 제갈량 정권을 물려받은 장원입니다. 만일 장애가 죽지 않았으면 정권은 익주계인 장애가 물려받았을 공산이 크다는 거죠. 결국 촉한의 정치사는 비이가 암살당하며 재상정권이 붕괴되고 유선이 친정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유비의 의도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비가 입촉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보여준 정치 능력, 국가를 설계하는 빌드업 능력, 판이 깨졌을 때 플랜 B를 가동시켜 파국을 막으려 한 절묘한 선택과 집중은 가히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이릉대전과 같은 중대한 실책도 있었지만 결국 제갈량에게 모든 것을 몰아준 결과 제갈량이 막대한 피해를 복원하고 다시 정상국가로 기능하도록 만들었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비는 한나라의 건국자로서 보일 수 있는 정치술의 모든 것을 보여준 존재였습니다. 그의 진정한 능력은 인덕이나 군제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였습니다.